도발적인데, 사실 오늘 뭐 피닉스 타령하고 무슨 트럼프가 뒤에 있다, 뭐 미국 백악관이 뒤에 있다, IMF가 리프사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극히 XRP라는 디지털 에셋이 갖는 장점으로 인해서 SDR이 이제 대체돼서 쓰거나 또는 SDR의 XRP를 활용해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혹시나 오늘 이제 IMF의 SDR 얘기와 그리고 XRP가 이제 같이 엮어져서 얘기가 될 텐데, 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건 없어요. 뭐 XRP는 피닉스, 로스차일드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 어둠의 세력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지극히 XRP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서 IMF가 쓰는 SDR이 필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DR 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SDR에 관련된 것들을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과연 SDR이 이렇기 때문에 XRP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서 XRP가 SDR의 자리에 이를 수 있거나 또는 SDR이 XRP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그 점을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모론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음모론은 얘기하지 않아요. 음모론은 지극히 싫어하는 쪽이죠, 저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reptilian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나눌 겁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요? 그쵸. 허무맹랑한 얘기할 거면 사실 이 정도 급은 해야죠.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드리자면은, 이왕 할 거면, 허무맹랑한 얘기 할 거면은 이 정도 얘기해줘야죠. 내일 당장 개당 1,000만 원을 찍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예, 시진핑이 펌프를 해서 내일 당장 XRP가 1,000만 원을 찍을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크게 놀아야죠. 허무맹랑한 얘기 할 거면. 예. 스케일 작게 막 자꾸 589달러 이런 얘기는, 이왕 지를 거 팍팍 질러야죠. 자, 어쨌든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그 달러 대체요? 달러 대체는 글쎄요. 제가 그 페이팔 CEO와 리플 CEO 그 둘이 같은 세션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생각을 번역해서 설명드렸죠. 향후 20년간 그럴 일 없대요. 본인 생각으로는. 물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사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향후 20년 동안 달러를 대체할 일 없다. 그리고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무슨 스타벅스에서 달러나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는 오늘날처럼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렇게 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본인의 생각을. 20년 뒤에도 그거는 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리프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고 경영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 리프사의 생각도 동일할 겁니다. 회사로서의 입장도.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얘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여러분들 IMF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언론 플레이들을 했는지 잠깐 보고 SDR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 컨퍼런스나 아니면 세미나 그에 준하는 어떤 모임들에 참석을 해서 또는 본인들이 주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요즘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이 크리스틴 레가르드 그 IMF 의장이죠. 여성 의장인데 이 사람이 직접 트위터를 남길 정도예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훌륭한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IMF 미팅에서. 그리고 누구랑 함께? 센트럴 뱅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지금 요 사람들이겠죠. 요 4명. 자, 그래서 이제 Future of 페이먼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가운데 이제 레가르드 의장이 그들한테 물었대요. 이 센트럴 뱅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Tomorrow or later today? 내일 아니면 오늘 늦은 시간에 있다가
이따가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네가 커피나 이제 차를 한 잔 사게 된다고 하면 뭘로 지불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불 수단으로 뭘 쓸 거냐 이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You're now allowed each. 뭐라고 You're now 얘기하냐? allowed each two words in answer to my question. Tomorrow morning. 두 단어로 You're 답변하래요. going to have a cup of tea or cup of coffee somewhere. 아까 제가 트윗 읽어드렸는데 차 한 잔 살 때 뭘로 지불할 거냐? 투어드 두 단어. Credit card. 크레딧 카드 얘기했어요. Credit card. 크레딧 카드 또 얘기했고요. A 신용카드. user interface built on top of the credit 네, card. 신용카드 network, 또 but 얘기했고요. not a credit card itself. Words. 말장난했죠? Patrick. If Patrick. here in the US credit 얘가 미국이면 나 신용카드 쓰고 케냐? 케냐면은 엠페사라는 거 쓰겠다고 하죠. 아마 케냐의 엠페사가 그건 것 같아요. 케냐에서의 약간 페이팔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걸 얘기했습니다.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쓰겠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마 마지막 사람은 흑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케냐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봐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크리스틴 레가르드 의장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은행은 여러분들 그 나라의 통화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은행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국은행장이 막 주기적으로 야 금리 끌어올리겠다 또는 금리 내리겠다 이 결정을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결정하죠.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뭐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이론상의 컨셉으로는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죠. 종속되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패드 그 의장이랑 트럼프랑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막 트럼프가 야 금리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방향으로 가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각 나라 중앙은행 자기가 속한 중앙은행 국가의 통화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한 거예요. 네가 만약 차 한 잔 산다고 하면 오늘이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오늘 있다가 사게 된다면 뭘로 지불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다 크레딧 카드를 얘기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디지털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장도 그 얘기를 했죠. This is what they say. 이게 바로 그들이 얘기한 거다. 뭐? 해시태그로 달았죠. 디지털 페이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는 페이먼트를 얘기하죠. 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라고 답변한 이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답변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기 전에 그 전에 우리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죠. 자, IMF 의장은 최근에도 이거 말고도 잠깐 볼까요?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방송 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이 IMF 의장이 한 얘기 중에, 오늘날의 이 뱅킹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쉐이킹이라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IMF는 입장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거를 변화를 시켜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 포메이션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DLT라던가 블록체인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두 기업으로 서클이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리프사를 직접 언급을 하고 있죠. IMF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얘기한 이 기존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기술들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 파괴한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다만 그 변화를 우리도 권장하는 건 맞는데 그 단서가 하나 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뭐였죠? 규제를 동반한. 그러니까 규제에서 벗어난 암호화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추적이 안 돼갖고 G캐시 같은 거 추적이 안 되죠. 그거 썼을 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티머니 론더링이나 아니면 테러 단체한테 자금이 가는 것들 이런 추적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떠나서 각 나라에서 이제 중앙은행 통해서 이제 통화 정책들을 설정을 하고 컨트롤을 해나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Gcash 같은 암호화폐들은 추적도 안 되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흐름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규제를 동반하는 수반하는 그런 DLT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노베이션 변화해야 된다고 그거를 권장하는 게 바로 IMF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금융에서의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크레딧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여러분들? 크레딧은 말 그대로 신용인데, 그러니까 신용거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카드 여러분들 들고 있잖아요. 잠깐 펜을 꺼낼까요? 실행이 됐겠죠? 자, 이렇게 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신카. 이거 들고 있잖아요. 얘는 어디에 맞물려 있나요? 은행 계좌. 저희의 은행 계좌에 맞물려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페이먼트 수단이죠. 뭔가 어떤 재화를 사거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뭔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대금을 지불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라고 하냐면 페이먼트 수단이라고 해요. 지불 수단. 우리나라 말로 지불 수단이라고 하고 이제 페이먼트 수단. 페이먼트 인스트럭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스트럭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불 수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예요. 우리가 신카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신용카드의 특징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 기반입니다. 이걸 지불 수단으로 썼을 때 그 돈이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밥을 먹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신용카드 긁어 지불 수단으로 그러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돈이 가진 않은 거죠. 그죠? 우리의 돈이 이 물려있는 계좌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와 내가 약속을 정해놓은 세틀먼트 데이가 있잖아요. 매달. 그죠? 그때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채권과 채무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신용카드 회사가 우리한테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신용카드로 돈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누적을 시켜서 세틀먼트 하는 그 약속된 매달 결제일에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돈이 움직일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얘기가 뭐와 같냐면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본인들의 돈이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신용카드 회사의 돈인데.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의 대부분은 당연히 그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한 그 판매자한테 갈 돈이겠지만 일부는 이제 수수료로서 신용카드 회사가 먹죠. 어쨌든 우리 돈은 아니에요. 긁는 순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계좌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사실 돈의 흐름상으로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고객, 신용카드를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편의성을 높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입장에선 좋고 그런 사용자가 많이 써준다면은 받는 쪽에서는 늦게 받더라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 써주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타협을 한 일종의 하나의 페이먼트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예시를 든 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커피 한 잔이에요. 커피 한 잔. 차 한 잔, 커피 한 잔 살 때 뭘 쓰겠냐 물어본 거예요.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방금 크레딧 카드의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크레딧 카드의 특성상 소액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소액은 오케이. 소액은 돈이 묶여도 상관없어요. 거액이 아니니까. 만약에 뭐 한 10,000원 받을 거 있는데 재화를 판매한 쪽에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나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좋은 거라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설정드려서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리프사가 하려는 비전 그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 리프사가 하려는 거를 왜 금융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 결국에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득을 많이 취하는 이권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 시스템 안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환영을 할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재화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의 리소스 그러니까 본인의 돈을 통해서 만약에 식당 장사를 한다고 하면 온갖 재료 그리고 가스 그리고 냉장고도 돌려야겠죠. 음식을 팔면은 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을 본인의 돈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죄다 크레딧 카드로 해요. 고객들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현금 주고 사는 사람 없죠. 거의 다 이제 뭐 BC 여러 고객이 있는데 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봅시다. 신카라고 적을게요. 신카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신카 이걸로 다 결제를 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총량이 우리나라 돈은 한 1000만원 누적됐다고 봅시다. 장사가 잘 돼서. 자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A가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엄청난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현금으로 자기가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운영 가능한 펀드 돈이 한 뭐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1000만원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죠. A 입장에서는. 굳이 상관 있나요? 크게 상관없죠. A가 이 한 달 뒤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불만만 없으면 한 달 뒤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얼마든지 비상시에도 쓸 수 있는 운영 가능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정말 소업체예요. 작은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여유자금 따윈 없어요. 그냥 빵원이에요. 근데 얘는 음식 판매를 하려면 계속 여기에 돈을 써야 돼요. 재료비나 그리고 인건비도 있죠. 심지어 인건비도 돈 많이 드는 거네요. 알바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여유자금이 없는 A란 이런 음식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달 뒤에 들어온다. 본인들 판매한 거. 굉장히 싫습니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A 입장에선 여러분들 뭘 원할까요? 당연히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거 원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점과 소비자 PC 다양한 크레딧 카드를 쓰는 PC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금융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이 리얼타임으로 움직이면 좋은지 좀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채권 채무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프 CEO가 어제 페이팔 CEO와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 그 설명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관련해서 리프 CEO가 얘기하다가 금융위기를 얘기하죠. Financial Crisis.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2009년, 10년인가요? 2009년, 10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프리 펀딩 된 돈도 있죠. 서로 예금을, 은행끼리 서로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프리 펀딩, 미리 예금을 해놓고 그걸로 세르먼트 하는데 만약에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은행이 A와 B라고 했을 때 B라는 은행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은행은 B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뒀었는데 돈이 증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막 뭐 하루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돈이 신용을 담보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제가 많이 말씀드린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금융거래에서 가장 베스트는 서로 신뢰관계 없이 이 금융이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바로 리얼타임으로 돈이 움직이면 베스트겠죠. 그런 크레딧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화를 판매하면 그 순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효율적으로. 네. 그게 베스트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리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세계 금융위기 때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기반의 코어 리스폰던트 뱅크 환거래 은행 그 구조가 약 15년에 걸쳐서 50% 감소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소한 거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리프사가 제시하는 그림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라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죠. 규제로도 많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리프사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규제가 빨리 풀려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IMF 의장이 크레딧 카드를 이제 중앙은행이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깊이 있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디지털 페이먼트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노베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블록체인과 DLT를 마구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동반해서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돼야 된다. 이런 최근의 IMF 생각들 그리고 언론 통해서 공개하는 IMF의 입장들을 잠깐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IMF의 이런 입장, 생각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 가운데 리프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중간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IMF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IMF라는 조직은 국제통화기구인 건 알겠는데 얘네가 SDR이라는 일종의 화폐가 아닌 약간 화폐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덱스 상품에도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 말로 특별 인출권, 그리고 통화기구상으로 SDR이라고 표기도 하지만 이제 국제 통화 그 표준 방식에 따라서는 XDR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SDR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통화 표시 표준에 따르면은 XDR이 맞아요. 요게 맞아요.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건데, 잠깐 이제 XDR이란 게 나와서,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왜 XRP는 이름이 XRP예요? 질문 주신 분 있어서, 우리 알쓸 신작 개념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 XRP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첫 글자가 X인 거, 뭔가 관련성이 있는 느낌이 나시죠?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국제 통화 표현하는 그 표준에 따르면은 각 나라 또는 나라에 준하는 어떤 집단이 발행한 거는 통화기호상으로 처음에 두 글자가 그 나라의 컨트리 코드라고 있어요. 그 나라의 그 코드를 표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약자인 US를 표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달러니까 D로 시작하니까 약간 에크놈 개념에서 D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US 달러를 US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달러 어떻게 표현해요? 싱가폴 달러 SGD. 그리고 한국은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그다음에 원이니까 W. 그래서 KRW인 거예요. 원하는 통화기호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그 어떤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거, 그거는 X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건 X로 시작하도록 약속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런 통화기호 표현하는 표준에 따르면 XBT예요. 이거 선물거래소에서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XBT인 거예요. 첫 글자는 나라가 발행한 거 아니까 X로 시작하고 뒤에 비트코인이니까 BT. 에크оном의 그런 측면에서 에크оном은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신카, 우리가 신용카드 이렇게 쓰는 거를 앞글자, 대표 글자 따갖고 막 신카라고도 부르잖아요. 오빠 카드는 오카, 뭐 이렇게, 아빠 카드는 아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 카드는 엄카. 그걸 에크оно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개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여기 BIT 코인,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BT로 줄이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XRP도 그래서 XRP인 겁니다. 나라가 발행한 거 아니니까 X로 시작을 하고요. RP는 이제 리플이라고 초창기에 많이 불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 때문에
여기서 RP를 에크놈으로 따다가 이렇게 합친 거죠. 그래서 XRP가 된 겁니다. 예. 유래는 이래요. 그래서 XRP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SDR 얘기를 할까요? 자, 어쨌든 이제 XDR 또는 XDR이라고 표기하는 이 표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는 일종의 대표 통화 5개를 담아놓은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는 SDR이라고 부릅니다. 아, 잠깐 물 좀 마시는 게 목이 아프다. 잠깐 물 좀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구성에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법정화폐로 구성했는지.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약간 경제 강대국이라고 평가받는 애들께 다 들어갔어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놈은 빼놓을 수 없죠.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 그죠? 또 뭐 들어가 있을까요? 예. 짱콜라 들어가 있겠죠. 근데 짱콜라 너무 비양. 중국은 되게 생각보다 의외로 저도 막 정확한 시기는 몰랐어요. 언제 편입이 됐는지. 근데 보니까 한 2016년에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통화기호로 표기할게요. CNY. 차이나 위안 해갖고 CNY입니다. 자, 이거 2016년인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JPN, 일본 엔화. 그리고 2개는 뭘까요? 기억 안 나네. 2개 뭐지? 유로화인가? 유로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난 파운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Great Britain 파운드, GBP. 이거는 유로니까 이제 유럽의 유로. EUR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근데 확신은 없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검색을 해놨는데 맞죠? 예, 확대해 보면은 맞네요. 유로, 파운드, 일본엔 런민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중국의 위안이에요. 위안. 그리고 미국 달러. 이렇게 5개 구성이 되어 있죠. 2016년 맞네요. 맞고 최초에 이게 만들어진 거는 1969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볼까요? IMF 공식 홈페이지 가서 잠깐 SDR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해보죠. 현재 SDR 하나 단위의 가격은 우리나라 원으로 1,575원쯤 되네요. 자, SDR에 대해서 요걸 누르면 나오겠죠? 영어로 샬라샬라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IMF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이 특별 인출권이라고 부르는 SDR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SDR 일단 1969년에 IMF가 회원국들의 예비 통화 같은 것들을 보완하게 만든 국제 예비 자산이라고 하네요. 예. 리저브라고 한 게 약간 예비의 의미죠. 예비 자산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계 금융 위기로 2009년에 배당이 됐다고 하네요. 1826억 SDR을 포함해서 2042억 SDR이 회원국들한테 할당이 됐대요. 그만큼 발행했다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SDR은 이제 어디에 기초하냐면은 SDR의 가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US 달러, 유로와 이제 요거 중국, 그리고 일본, 브리티시, 바로 영국이죠.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DR의 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SDR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어디 보자. 브렌튼 우드라는 사람이 1973년에 이제 브렌튼 우드는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네요. 1973년에 이 시스템이 몰락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앞문장에서 보면은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한 거 보니까 고정 환율 시스템을 만든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맥락에서
예, 이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SDR이 처음에 창조됐다고 하고요. 근데 69년에 만들어지고 불과 4년이 지나서 브렌트노드 이 고정 환율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갖고 변동 환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정 환율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SDR이기 때문에 변동 환율 제도로 갔기 때문에 약간 의존도가 떨어졌대요. 그리고가 아니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환율 제도가 돼서 이제 의존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금 보면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도 써 있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예. 금융위기 때 각 회원국들의 유동성, 리퀴디티 공급과 그러니까 그 예비 자산들, 외화 이런 것들을 서포트,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래 태어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SDR이 이제 IMF라던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그러니까 국제기구들, 뭐 UN이라던가 월드뱅크 이런 거 다 국제기구죠. 그런데 회계 단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간단히 한 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SDRI라는 게 있는데,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이 이자를 주는 모양입니다. SDR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추세랑. 점점 늘어나긴 하네. 빌리언 단위가. 알로케이션.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뭐야, 리뷰하는 것도 있네. 익스퍼트. 이 정도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 SDR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DR이라는 걸 통해서 뭐 외환위기, 우리나라가 직접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SDR 들고 가고 돈을 회원국들 지원할 때 쓰는 겁니다. 나중에 갚으라고 받겠죠. 이자까지 튼실하게 쳐갖고 받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모임과 좀 비슷해요. 개모임을 하는데 이 개모임 안에서 SDR이라는 자체 화폐는 아닌데 화폐랑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원이 야 우리 집 망해간다 도와줘 곡소리 나네 이러면은 가서 아 괜찮아 우쭈쭈쭈 우리가 간다 출동 해갖고 도와줍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갚으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요구하고 나중에 돌려 다 받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금융위기라던가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금융 자체가 흔들리면은 그것을 지원하기에 SDR이란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미난 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법정화폐 1년 변동률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참 놀랍게도 저도 오늘 알았어요. 솔직히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는데 왜냐면 그건 통계 수치니까 본인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법정화폐가 1년 평균으로 변동성이 끼케야 한 10% 내라고 생각했는데 20%가 넘어요, 세상에.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볼라틸리티가 되게 거의 완벽하게 커버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법정화폐들도 1년에 한 20% 이상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이에요, 연간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또 놀랍게도 법정화폐가 그렇게 그 가격 변동성이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법정화폐가 그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 변동성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예요. 방금 만난 친구인데 그게 바로 SDR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되게 적어요. 왜? 법정화폐 5개, 그러니까 세계적인 법정화폐 5개를 짬뽕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가격 변동성이 제일 적습니다. 그거를 IMF는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해요. 참 귀여운 친구들이죠.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SDR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대충 어떤 건지는 우리가 방금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제가 물 한 잔만 하고 갈게요. 컨디션이 아직도 안 좋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느 나라를 금융위기로 몰아낼까요? 자, 일본 친구들, 옆 나라, 이웃 친구인 일본을 이제 상황 설명을 해서 금융위기가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융상태가 먹구름이에요. 이 구름 꼈어요. 네, 금융상태의 먹구름. 일본이 금융위기가 됐습니다. 상황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먹구름 꼈어요. 먹구름인지 뭔지 모르겠죠. 그림만 봐서는. 자, 어쨌든 상황 설명 위에 일본이 금융위기가 왔다고 가정합시다. 심지어 IMF의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럼 IMF 이 친구들이 쫄라쫄라 이렇게 가겠죠. 일본으로. 네,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 구제해주세요. 금융위기에요. IMF 도와줘요. IMF맨 이래야지 오겠죠. 어쨌든 위기라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SDR 들고 가겠죠. 들고 가서 야, 뭐 얘네가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금융위기가 왔다는 건 솔직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겠죠. 자금 투입을 할 텐데 이걸 빌려줄 겁니다. 빌려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SDR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화폐의 특징 뭐죠?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보편적 수용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이 IMF가 주는 SDR 받아, 아이 감사합니다 IMF맨님.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국내에 이제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또는 외국에 돈을 갚자. 이럴 때 SDR 갖고 뭔가 직접 할 수 있나요? 물론 외국에 돈을 갚을 때 그 외국 기업이든 아니면 나라든 간에 갚을 때 SDR을 받아준다고 하면은 뭐 예, 먹힐 수 있겠죠. 근데 국내에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국내 자금 푸는 용도로 쓸 수 있나요? SDR을? 이 SDR을 직접 들고 쓸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겠죠, 다른 걸로. 그죠? SDR이 다른 법정화폐 그 약간 교환비가 있잖아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아까 보셨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1 SDR이 얼마라고요? 1570 몇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법정화폐로 바꿔서 써야 되죠. 그렇죠? SDR 자체를 일반 법정화폐처럼 달러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바꿔서 써야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IMF가 하는 거는 SDR이란 걸 1969년에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회원국들 가입을 하고 평상시에 그것들을 팔아서 각 회원들도 갖고 있고 IMF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고 어떤 회원국이 금융위기가 왔다. 그럼 도와주러 가는데 그거를 일단 SDR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회원국이 그거를 통해서 자금은 조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바로 쓸 수 없는 건 문제죠. 물론 특정한 몇 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나라라던가 또는 외국 기업에 줬을 때 SDR을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안 받아주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뭔가 자금을 쓴다.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달러로 바꾸든지 국내 법정화폐로 바꿔야겠죠. SDR을 사서 국내 지금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 외화로 바꿔줄 누군가에게 바꿔야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 많이 딱 들어본 거를 쓰면은 딱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미 사실 이 얘기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그 얘기하죠. 피닉스. 뭐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는 리플사 XRP니까 이제 IMF의 SDR로 채택이 될 거다. 예.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이제 음모론이죠. 뭐 로스차일드, 랩틸리언, 또 뭐 기타 등등의 세계를 뒤에서 움직인다는 조직들이 리플사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IMF의 SDR로 XRP가 채택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그냥 맞으면 좋고 틀리면은 그만인 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건 방금 얘기한 이런 IMF,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IMF와 그리고 SDR, 그런 IMF가 만든 SDR이라는 녀석을 사용할 때 방식과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XRP가 SDR로 쓰이거나 직접 쓰이거나 또는 SDR이 XRP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떠한 경우가 돼도 상당히 XRP한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SDR 자체를 그냥 XRP가 대체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능하겠죠. 아까 SDR 이제 바스켓이 있다고 했죠. 바스켓. 이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개 주요 5개 통화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짬뽕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갖다 버리고 XRP로 바꿀 수도 있겠죠. 예, 경우의 수만 놓자면. 하지만 이거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잖아요. 근데 지금 SDR 자체의 그런 바구니에 바스켓에 지금 3개 주요 5개 통화를 넣었다는 거는 어떠한 IMF의 심증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의중이 담겨 있는 건가요? 최대한 변동성을 없애고 싶다는 거잖아요. 3개 주요 강세인 5개 통화를 넣음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려면, 대체할 수 있으려면 XRP 역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훗날에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리퀴디티와 볼륨이 많이 커졌을 때, 그때는 법정화폐만큼의 가격 변동성은,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날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 그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날은 안 돼요, 이게. 네. 오늘날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을까요? 그 아까 얘기한 5개 주요 통화와 플러스 XRP를 넣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게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됐다고 했을 때 XRP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 목 아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아질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SDR은 별개 독립적입니다. 안에 이 가치, 얘가 베이스로 갖는 가치는 여러분들, 얘가 베이스로 갖는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죠. 이 구성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영국 파운드, 달러, 엔화, 중국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가 들어가 있긴 한데 거기 안에 이거를 빼서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그 5개를 인덱스 상품처럼 구성해서 얘 구성 자체, 내부는 이런 애들의 가치를 혼합해갖고 이 가치를 재지만은 얘 자체에서 빼낼 순 없죠. 얘가 막 이게 합체 변신 로봇도 아니고 안에서 야, 유로화만 슬쩍 한번 빼볼까? 슉 해갖고 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얘는 SDR 그 자체예요. 얘 가치를 평가할 때만 이 5개를 이용하는 것 뿐이지 SDR은 SDR 독립적인 그런 환율이 존재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원화 기준은 얼마인지. 1575원. 그죠? 그러니까 SDR은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 가치, value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안에 XRP를 넣어갖고 총 6개로 구성하면은 XRP도 이 가치 자체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XRP를 뭐 브릿지하거나 XRP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SDR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오직 차이점 하나는 XRP가 이 SDR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뿐이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SDR의 그런 필요성이나 원래 태어난 목적, 그리고 이거를 더 극대화해서 목적에 맞게 잘 쓰려면 아예 그냥 XRP로 대체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오늘날의 그런 XRP가 아직 갖추지 못한 특성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5개 통화와 플러스에서 XRP를 집어넣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SDR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목적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아예 XRP 자체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일단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되더라도 나중에 가능한 그림이에요. 나중에 훗날 정말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긴 하죠. XRP 자체의 수요를 IMF도 써주는 거니까요. 근데 굳이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굳이 IMF가 이미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가져서 그냥 은행들이 그냥 이거 들고 서로 세틀먼트 하는 날이 왔는데 그 상태에서 IMF라는 국제기구가 은행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야 우리도 XRP를 직접 들고 SDR처럼 SDR 대신에 그냥 XRP 쓰겠다. 사실 이름은 SDR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 내부 내용은 XRP 쓰는 거잖아요. 잘 활용하겠다. 법정화폐를 가장 효율적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XRP가 그 그림이 되면 쓰겠다 하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미 수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식으로 쓰는 하나의 조직 중에 하나로 새로 편입되는 것 뿐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또 중요한 거는 IMF가 SDR을 시장에서 막 이리저리 거래하면서 볼륨을 키워주진 않잖아요. 같이 이동을 시키는데 뭔가 크게 기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기업들이라던가 또는 개개인들이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기업들이 재화와 상품 그리고 서비스 등을 지급하면서 제공하면서 받는 대금, 그 돈이 움직이는 게 훨씬 볼륨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중에 정말 작은 부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볼륨상으로. 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죠. 이거를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 쌍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XIP, SDR. 그러니까 IMF가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쌍을 만들어서. 네,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네. 감나라의 법정화폐를 바꾸는데 굉장히 용이해질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방안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 SDR이 쓰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존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XRP 브릿지를 통해서. 예,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되게 듣기 좋은 얘기예요. 뭐 로스차일드든 랩틸리언이든 그 뭐가 됐던 간에 뭐 피닉스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뭔가 되게 어마어마한 조직, 세계를 막 이끌어 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이 리프사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리프사의 주요 무기 중 하나인 XRP를 뭔가 어느 대표적인 걸로 밀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IMF의 SDR인데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음모론이에요. 막 이런 음모가 있다 막 이러면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식인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리프사가 원래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대로 지금 모든 가치를 브릿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IMF가 사용하는 SDR이라는 거에도 역시나 XRP가 브릿지해서 뭔가 가치를 이동시키고, 어차피 이 IMF는 SDR을 인출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어느 회원국이 인출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SDR 통해서 뭐 돈으로 바꿔달라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원활히 하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면은 본인들이 하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원국 입장에서도 야 임마 우리 돈 급해, IMF 뭐해, 빨리 지금 당장 보내줘, 승인 떨어졌으면 지금 right now 바로 보내줘 했을 때 XRP가 브릿지 해주면은 그거를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 가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맥락에서 SDR이 XRP를 극대화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그냥 진짜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림인데, 은행들이 XRP를 직접 들고 주고받고 하면서 세틀먼트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IMF도 나중에 사용 가능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IMF가 SDR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목적 때문에 XRP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입으로 얘기하기도 힘든데 뭐 트럼프가 밀어주네, 뭐 IMF가 밀어주네. 예, IMF가 밀어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IMF 그 고위급의 그 조언을 주는 위원회 구성에 리프사가 유일하게 껴 있습니다. 아마 리프사도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나 IMF도 리프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그림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니까 리프사를 계속 그런 조언을 해주는 위원으로 앉혀놨겠죠.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드린 거는 SDR이 단순히 그냥 뭐 막 랩틸리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입으로도 얘기하기 참 귀찮을 정도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뒤에서 밀어준다, 그런 음모를 통해서 SDR로 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에 의해서 IMF도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원국들도 이 SDR을 통해서 인출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XRP가 브릿지해주면은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바로 비용 저렴하게 리얼타임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